미래 산업을 혁신할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와 자산 배분의 방식을 혁신할 테마를 하나씩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테마픽 시즌 3 시작할게요. 자, 오늘 그 첫 시간은 저희 자율주행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자율주행 테마 안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 뭐가 있을지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으로 꾸려가겠습니다. 우리 김지연 앵커께서는 자율주행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사실 이제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자율주행은 운전대에 앞에 앉지 않고 혹은 앉아있더라도 뭔가 난 그 시간에 좀 다른 걸 할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율주행하면 일단 사람이 없이 운전하는 거 네. 오랜만에 많이 떠올리고,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테슬라 얘기도 많이 나올 거고 또 기타 이제 다른 종목들도 얘기가 나올 건데, 일단 처음 분명히 하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오늘 테슬라 얘기를 하더라도 네. 테슬라의 전기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하는 서비스, 그죠? 서비스다 보니까 당연히 소프트웨어.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렇죠. 소프트웨어. 그리고 또 하다 보면 소프트웨어를 뒷받침할 하드웨어도 일부 나올 겁니다. 사실 굉장히 궁금한 건 왜 이렇게 느리지? 라는 생각이에요. 네. 사실 머스크 말대로였으면 이미 작년부터 무인 택시들이 돌아다녀야 하는 건데 네. 분명히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건 아닌데 굉장히 답답하게 가고 있는 느낌이죠. 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자율주행 서비스를 좀 체험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레벨 2 자율주행은 지금 상용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예상치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아침에 집에서 일어나서 회사까지 오는데 차한테 묻은 운전을 맡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오는 길에 판단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많은 이제 저희가 엣지 케이스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흔하지 않은 그런 케이스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게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게 그렇죠.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동차 업체들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상용화시키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논의가 언제 완전 자율주행이 되느냐, 네. 이런 이제 걸로 많이들 진행이 되지만, 사실은 이제 레벨 2 수준, 지금 에이다스 수준에서도 그 기능이 고도화되면은 그게 주는 운전자의 편의 개선, 그리고 안전성 개선, 이런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테슬라를 타는 사람들이 테슬라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 전기차로서의 성능도 있지만 그 자율주행 기능을, 반자율주행 기능을 이제 채택을 했을 때 운전이 훨씬 더 편하더라. 그래서 그거는 내가 돈을 주고라도 이 서비스를 사용할 용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시장의 규모가 얼마인지 한번 가늠해 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레벨 2 구독 서비스를 테슬라가 월에 199불에 이제 론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199불의 서비스를 이제 예를 들어서 연간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신 듯이 1년에 2,388불 정도, 한국 돈으로 한 250만 원 정도의 서비스를 매출로 창출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글로벌리 이제 운행되는 차량이 약 15억 대이고, 그 중에서 이 같은 레벨 2 플러스의 구독 서비스를 한 40% 정도의 차량이 채택을 한다 그러면 관련된 매출 규모가 1,433억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위에 보시는 그런 자동차, 기존의 이제 내연기관이든 전기차든 이 자동차 하드웨어를 판매했을 때 시장을 보시면 이 시장 규모로 봤을 때도 거의 절반이 넘는 수준의 시장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이익의 수준이죠. 사실 하드웨어는 뭐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보통 5에서 8% 정도 창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련한 이제 영업이익을 추산해 봐도 한국 돈으로 한 150조 원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레벨 2 자율주행 서비스는 소프트웨어잖아요. 사실 추가적인 원가가 사실상 없는 거죠. 개발비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매출의 영업이익률을 가정해서 한 50% 정도를 가정을 하면은 거기서 낼 수 있는 영업이익 규모는 이제 700조 원이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자동차 업체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1년에 한 150조 원 정도의 이익을 버는 것인데, 이 레벨 2 플러스 구독 서비스가 한 40% 정도가 이제 침투만 해도 그 이익의 규모가 거의 5배에 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자동차 업체들이 굉장히 열심히 이 시장에 이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그 고객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제목이 TAM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Total Addressable 혹은 Available Market이라고 하는데, 이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체 시장의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 시장 규모라고 한다면은 시장 규모도 전체 차 못지않고 영업이익은 더 크다라는 말씀해 주신 거고,
다른 시장하고 비교해도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같은 거 어때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보시더라도 뭐 800조 원 정도 이야기 하시는데 사실 글로벌 전체 스마트폰 시장이 연간 한 7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사실 그거보다 더 크고 마켓이 700조 원? 네네. 영업이익이 아니라? 네, 전체 매출 매출. 규모가 매출이. 그렇죠. 그리고 사실 영업이익률 50% 하셨는데 사실 저는 소프트웨어는 이거보다 더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술이 정말 완전히 발전을 해서 레벨 4 이상으로 가게 되면 정말 사람이 없어도 되는 이제 로보택시 서비스가 이제 구현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로보택시로 가게 되면 이제 잠재적인 매출이나 이익 규모가 또 훨씬 더 늘어날 수가 있죠. 저희가 이제 차량을 우리가 타는 시간 이외에 이제 로보택시로 운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유경제로? 네, 공유경제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이제 몇 가지 들어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글로벌 차량 운행 대수는 좀 줄어든다고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경제가 되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차량 대수는 지금보다 좀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그 중에서 로보택시 채택률을 한 30% 정도로 가정을 했고요. 근데 이 로보택시가 하루에 한 30% 정도 가동을 한다. 그러니까 24시간 중에서 한 6시간, 7시간 정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영업을 하는 것이고 시속은 한 뭐 20마일 per hour, 그러니까 한국으로 보면 한 30km 시속 이 정도로 이제 돌아다니는 거고요. 마일당 매출이 지금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우버나 리프트 같은 회사들이 마일당 1달러, 뭐 2달러, 뭐 1달러 후반에서 2달러 이 정도 사실 받거든요. 근데 이제 로보택시가 상용화가 되게 되면 그 서비스의 가격은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저희가 가정을 해서 마일당 매출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0.3달러로 잡은 거예요. 그 정도만 하더라도 이 1년에 한 5만 마일 정도를 돌아다니게 되고 그거에 관련된 매출액이 차량당 15,000달러 정도 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이 한 2,000조가 좀 넘는 시장이잖아요. 로보택시는 이제 이 정도 가정을 했을 때 한 5,000조 정도의 매출이 되는 거고 영업이익률도 사실 뭐 지금의 우버나 리프트보다 훨씬 비용이 효율적일 것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좀 더 높을 걸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하드웨어 판매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의 거의 한 10배 정도의 영업이익이 이 로보택시 관련 시장에서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니까 사실 모든 자동차 업체들과 테크 업체들이 군침을 흘리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추정보다는 이게 조금 더 먼 미래일 수 있고 맞습니다. 조금 네. 더 불확실성이 좀 크겠죠.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금 있는 것처럼 ADAS가 아니라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뭐 일단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저희 이제 앞서 구독 서비스 그 금액의 기준도 사실 테슬라의 구독 서비스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네. 테슬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봤으면 하는데 자율주행 이야기하면서 빠지지 않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갖고 있는 기술의 특징은 무엇인가? 네. 일단 그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자율주행 업체들이 접근했던 방식과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대표적인 자율주행 업체들이 이제 구글 웨이모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인 회사였는데요. 네. 그 회사들은 이제 우리가 주변 운행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보다 훨씬 많은 센서들을 사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이런 이제 굉장히 고성능의 센서들을 가지고 주변 환경을 파악을 하고 그것도 이제 부족해서 미리 이제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정밀한 지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도가 있고 거기를 라이다나 레이더를 다 사용을 해서 주변을 파악하면서 가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던 것이었죠. 근데 테슬라의 접근법은 이제 그거랑 달랐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비용 측면에서 뭐 라이다나 레이더를 다 사용했을 때 비용이 너무 비싸고 그거를 대중화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그래서 테슬라의 시스템은 이제 카메라 굉장히 저렴한 카메라만 가지고 구동이 되죠. 두 번째는 사실 저는 이게 더 중요한 이슈라고 보는데요. 엣지 케이스에 대한 대응력. 그래서 자율주행이 완전히 정말 사람이 없이 또 갈 수 있으려 그러면 앞에 무슨 이상한 일이 생겨도 자율주행 시스템이 그거를 대응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길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에 대해서 자율주행이 대응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접근 방식으로서는 그런 엣지 케이스에 대한 대응력이 되게 한계가 있었어요. 일단 지도가 있어야지 다닐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라이다나 레이더를 가지고 아무리 정확하게 인식을 해도 그 인식하는 물체가 갑자기 뭐 바뀌어 버리거나 안 보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대응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똑똑한 머리를 만들자라는 인식 접근법이었어요. 그래서 카메라에서 나오는 정보만을 가지고 하되 그 정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AI를 훈련을 시키는 방식으로 갔던 것이고 그 AI를 훈련을 시키는 것을 실제 도로 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시킨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테슬라의 차들이 돌아다니면서
각각의 이제 경우들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네네. 예상하지 못했던 경우들이 막 발생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정보를 또 보내서 AI를 훈련시키고 다시 훈련시킨 정보를 오버 디 에어 업데이트로 다시 차량에 보내주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런 엣지 케이스에 대한 대응력을 키운다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에 AI에 대해서 나온 여러 가지 기술들, 소개된 기술들, 그게 뭐 인재 영입용이든 뭐 자신감의 표현이든 간에 네. 네. 근데 이와 같은 테슬라 갖고 있는 AI의 이 코어 경쟁력, 이 부분이 다른 데들하고는 넘사벽이냐, 네. 핵심 기술, 이렇게 쫓아올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이냐, 아니면 다른 데도 사실은 우리도 그런 거 비슷한 거 하고 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테슬라가 제가 이번에 보고 느낀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다는 게 가장 강점인 것 같아요. 네. 보통 지금 자율주행을 한다라고 하는 업체들은 대부분은 이제 테크 업체들이랑 협업을 하거나 그러니까 손을 벌려서 이렇게 협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반도체까지 거의 막 수직 계열화 완성을 시켰죠. 근데 이 수직 계열화가 되면은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은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사실 이 효율성은 사실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든지 뭐 그런 업체들 뭐 AI 칩을 아무리 잘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건 범용입니다. 범용. 그러면 쓸데없는 게 이제 계속 붙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만든 이번에 D1 칩이라든지 그런 걸 딱 보시게 되면은 정말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부분만 연산을 극도로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에너지 장비도 없고요. 속도도 거기에 최상으로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데가 이렇게 쫓아오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따라오려면은 다른 업체들도 똑같이 이제 칩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기엔 좀 시간은 좀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은 대부분은 이제 테슬라가 좀 특이하게 이 소프트웨어부터 다 반도체 설계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대부분 자동차 업체들은 기존 자동차를 만드는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엔비디아나 다른 이제 테크 업체들과 협력을 해서 많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굉장히 사실은 앞서 있는 기술을 이번에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앞으로 한 1, 2년 사이에 자동차 업체들이 테크 업체와 협력이 굉장히 강화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유사한 형태의 스킴을 구조를 짤 수 있도록 그런 개발들이 굉장히 본격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점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코어 기술, 핵심 기술 자체가 얼마나 앞서 있는가의 문제. 네. 두 번째는 그것이 그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다 완전 수직 계열화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의 효율성, 최적화라는 부분이잖아요. 네. 사실 이 후자의 경우, 두 번째의 경우는 이 자율주행 업체들과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끼리 협력을 통해 가지고 네. 앞으로 뭐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전자는 그냥 코어 기술 그 자체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웨이모 진영과의 비교, 그다음에 모빌아이와의 비교, 네. 뭐 엔비디아와의 비교 네. 이렇게 네.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테슬라가 최적화를 통해서 앞서 있다 이렇게 보시는.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제 테슬라의 기술 발전이 최근 몇 년 사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인데요. 이번 이제 AI 데이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네. 회사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일단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8개의 카메라를 달고 그 카메라에서 나오는 정보를 해석을 해서 인지를 하고 판단을 하고 액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카메라에서 나온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잘 구현을 할 거냐, 인식을 할 거냐라는 것이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그 비전 아키텍처라는 데서 이제 구현이 프로세스가 되는데요. 카메라가 앞에 있고 옆에 있고 하는데 그 카메라가 겹치는 지점들 그런 데서 이제 정확하게 이 주변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은 이제 이번에 이제 3D 벡터 스페이스라는 것을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통해 가지고 테슬라는 여기 지금 중간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차의 그 주변 지역을 완전히 정확하게 파악을 하거든요. 이게 그 전 버전에서는 사실 이렇게 안 됐었어요. 그래서 카메라만 있다고 해서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걸 그리기 위해서 테슬라는 여러 개의 인공신경망들 굉장히 복잡한 아키텍처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3D 벡터 스페이스를 구현을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번에 들어갔던 것이 비디오 모듈 같은 이제 시간에 대한 개념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에 차가 보이다가 중간에 안 보이다가 다시 보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 지금의 시스템은 이제 비디오 모듈이나 이런 캐시 메모리를 이용하기 시작을 해서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향후의 데이터까지 이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가 예전만큼 이 완전히 시각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사람처럼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대응이 가능해지죠. 이런 것들이 사실 테슬라의 이제 기술력이고 이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벡터 스페이스를 구현을 해서 차가 잘 주행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가 이제 이런 AI 아키텍처들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그 기술의 차이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훈련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러니까 업체 내에 있는 이제 인프라 시스템, 그러니까 학습 인프라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인데요. 그런 거를 위해서는 일단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도 굉장히 고성능 슈퍼컴퓨터를 쓰고 있지만, 이번에 이제 도조 컴퓨터를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한 것이죠. 도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거에 이제 적합해 이제 특화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굉장히 효율적인 인공신경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거, 네. 그리고 거기 있는 데이터로 인공지능을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 그런 이제 컴퓨팅 파워를 갖추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차이가 지금 많이 나고 있고, 그게 이제 도심 자율주행에서의 성능 개선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수직 계열화에서 최적화된 생태계를 만들어 놓은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테슬라의 강점인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슈퍼컴퓨터 돌리고 하면서 자가 발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로 인해 기술력의 발달도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기존의 진영에서 테슬라 같은 스킴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선 이렇게 데이터들, 실제 도로를 주행하는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네. 되고,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짤 수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자동차에 있는 컴퓨터에서 처리를 해서 이제 자동차가 훈련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나아가서 이제 본사에 굉장히 강한 이제 AI 훈련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업체들도 이제 이런 구조들을 결국 짜면서 따라오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업체들이 이제 많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만 보면 모빌아이가 네. 훨씬 많잖아요. 모빌아이가 에이다스 진영 쪽, 이제 카메라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이쪽에서는 전 세계에서 7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체결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 한 번 들어가면은 데이터 모으는 거는 굉장히 빨리 갈 수가 있는데, 근데 모빌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단점이,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런 걸 사실 오픈하지 않고,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있던 차량에 덧붙이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테슬라 같은 이런 방식으로 넘어가려면은 궁극적으로는 자기한테 맞는 그런 이제 최적화된 그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가장 적합한 업체가 이제 엔비디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범용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범용성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슬라도 사실 처음에는 엔비디아 제품을 사용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생각해보니까 레이더도 필요 없고 라이더도 필요 없고 그냥 비전만 잘하고 레이블만 잘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쪽에 포커스된 반도체 쪽으로 개발이 된 거고, 소프트웨어도 그쪽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이제 이런 처음에 시작점을 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도 이제 엔비디아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자신들한테 맞는 걸로 이제 조금씩 이제 맞춰가는 그런 방식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제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면은, 하드웨어부터 시작해서 지금 모든 걸 다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조도 사실 기존의 제품은 엔비디아 GPU로 사실 만들었던 거고요.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을 때 이거를 검증하는 프로그램도 또 갖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아까 이제 가상현실에서 실제와 똑같은 거를 훈련하는 걸 말씀해 주셨잖아요.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런 거를 또 저희가 엔비디아가 옴니버스라는 거를 내놨어요. 네. 이건 저희가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 거기는 이제 실제 저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랑 똑같은 물리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넣으면 사실 똑같은 자율주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A부터 Z까지 그 자율주행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가장 좋은 키트죠. 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전 세계 300개가 넘는 업체가 지금 계속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이미 겪어온 간 네, 길인데, 그렇죠. 그죠? 네. 근데 다른 업체들은 대개 경우 이제 그 길을 쫓아갈 거니까, 네, 맞습니다. 나중에는 다 최적화를 하더라도 네. 일단 그 과정까지는 엔비디아가 이 연합군들의 수요를 다 받을 수 있는 좋은 포지션에 있다라고 네, 볼 수 제일 있는 좋은 거잖아요. 포지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도조 컴퓨터 같은 네. 슈퍼컴퓨터를 디자인한다든지, 아니면 차량용 반도체,
테슬라의 이제 FS 하드웨어 3.0 같은 차량 반도체를 설계하는 거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사실 엔비디아 AI 쪽에서 워낙에 강한 업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테슬라가 빛을 발하는 것은 그 실도로 주행 데이터에서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실제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그걸 가지고 훈련을 하고 AI를 고도화 시킨다는 게 사실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아키텍처, 아까 그 AI 아키텍처라든지 슈퍼컴퓨터를 갖추고 이런 것들은 아마 제 생각에 몇 년이 지나면은 많은 다 업체들이 네. 엔비디아를 같은 업체들 통해 가지고 구축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할 건데 그 데이터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이미 상당히 테슬라가 이제 앞서 있는 그럼 상황이거든요. 엔비디아의 AI 능력하고 네. 플랫폼하고 모빌아이의 데이터랑 또 합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최상의 솔루션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둘이 그래요? 합치지 네. 않겠죠. 네, 않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모빌아이도 자기들이 팔기를 원하는 거고, 그렇죠. 엔비디아도 팔기를 네. 원하는 거고. 네, 네. 근데 사실 테슬라한테 이게 이런 AI 데이를 하거나 자율주행 관련된 거 하거나 뭐 컨퍼런스 콜 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너희 이 자율주행 플랫폼 다른 회사한테 팔 거니가 제일 많이 나와요. 네. 네. 왜냐면 이게 돈이 되잖아요. 근데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앞에 초기에 말씀드린 그 시장 규모만 보시면은 버릴 수 없는 시장이거든요. 자기가 어떻게든 할 겁니다, 이거는. 네. 그렇기 위해서는 자기들도 개발을 할 거고, 그러면 시작을 해야겠죠. 누군가랑 잡고서. 다임러가 전기차를 또 만들기 시작을 하면은 다임러에 대한 어떤 또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임러를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지난 몇 년까지 상황을 보면은 그래도 테슬라가 더 일반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게 되면 전기차에서의 기술 격차보다는 훨씬 더 큰 기술 격차가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이제 배터리를 얼마나 잘 매니지하느냐, 배터리를 어떻게 싸게 조달을 하느냐, 뭐 설계를 어떻게 잘하느냐, 그런 약간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의 경쟁력인 거고, 그거를 캐치업하는 거는 상대적으로는 쉬울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일단 방대한 데이터의 확보, 그 데이터의 효율적인 처리,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되게 사실은 많이 아주 높은 수준의 테크 기술에 해당을 하고, 특히 이번에 이제 AI 데이 때 얘기한 것처럼 엔지니어의 기술력, 엔지니어의 능력이 되게 중요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엔지니어를 얼마나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 그 싸움이 되게 중요해질 건데, 테슬라가 이번에 막 로봇도 보여주고 이제 AI 엔지니어들을 지금 빨아들일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 기술 격차가 이제 어느까지 수준까지 날 것인가는 물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하드웨어의 차이보다는 상당히 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캐치업 관점에서는 벽이 있고 네. 그 벽에 다가서면서 얼마나 속도가 더뎌져가지고 뒤에 애들이 후발주가 쫓아올 수 있는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피지컬한 배터리 부분은 네. 사실은 이 부분이 뭐 그렇게 그 간격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네. 이 소프트웨어 쪽은 데이터 쪽은 훨씬 크다는 거잖아. 그렇죠. 격차가 네. 계속 벽이 없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네. 기술적으로는 벽이 없을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까 우리가 고도화된 ADAS인데 사실 2.0, 3.0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사람들이 실제로 체감할 때는 이거는 정부에서 허가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완전 자율주행 내가 자도 돼. 이러면 사실 테슬라에 살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더라도 규정상으로 만약에 로보택시 같은 인정을 안 해버리면 해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시장이 완전히 그렇죠. 달라지니까. 네,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격차가 유지될 수 있고 더 벌어질 수도 있는데 제도적으로 시장의 확대를 막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이 쫓아가는 시간을 벌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건 이제 우리가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인 거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렇죠. 특히 이제 자동차 산업 자체가 워낙에 기간 산업이고 이제 각 그치, 그 부분도 국가에서 있지. 네, 네. 중요하다 그래서 보니까 사실 네. 다른 업체를 죽이면서까지 하기에는 나라에서 사실 원하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뭐 규제 같은 부분들이 좀 테슬라한테 불리하게 몇 년간 진행이 되고 뭐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자동차 업체도 되게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 자동차가 업체에 있는데 그래도 다임러는 엔비디아랑 빨리 손을 잡고 24년에는 그래도 그러니까 중앙 집중형 아키텍처를 갖춘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가 나오는 거건데 다임러가 되게 빠른 거거든요. 사실은 다른 자동차 업체들은 그 속도의 차이가 많이 날 거고 그 속도 차이에 따라서 이제 기존의 자동차 업체 진영들이 많이 바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꽤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야기하면서 이제 받아들이는 느낌은 일단 테슬라는 현재로서는 넘사벽인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그 뒤를 이제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가져갈 수 있는 업체는 엔비디아를 보고 계시는 것 같고 네. 그 업체들을 좀 정리를 해보죠. 저희가 투자하는 관점에서 네. 어떤 부분들을 보고 어떤 종목들을 선호주로서 생각해야 할지.
네, 일단 테슬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는 아시다시피 기업 가치가 되게 높게 평가를 받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드웨어를 얼마나 더 파느냐, 자동차를 얼마나 더 파느냐보다는 앞으로는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얼마나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느냐, 그거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AI 데이의 즈음에서 아까 보셨던 도심 자율주행의 베타 서비스를 이제 론칭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베타 서비스라는 건 상용화가 된 건 아니고 일부 테스터들한테 이제 오픈을 한 것인데요. 그 베타 테스트의 이제 퀄리티가 2주에 한 번씩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그 업데이트가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앨런 머스크는 이제 지금 V9인데 V10이나 V10.1 정도 버전에서 이제 와이드 릴리즈, 그러니까 일반인들에 대한 상용화를 시작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나오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반자율주행과 굉장히 차별화된 서비스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사람들이 차를 탔을 때 와 약간 이럴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셨던 그 채택률, 그러니까 구독 서비스의 네. 채택률 채택률 한 달에 20만 원씩 내고 이걸 할 거냐 아닐까를 사실 좀 결정한. 비싸게 네, 느껴지긴 그렇죠. 좀 하는데요. 비싸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서비스가 실제로 상용화가 되면은 사람들이 별로 안 비싸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테슬라 주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포인트는 그 도심 자율주행이 언제 상용화가 될 것이며 상용화가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채택할 것이냐 이 숫자를 이제 보기 시작을 하면은 앞으로 3년, 5년 테슬라의 그 소프트웨어 가치를 이제 밸류에이션 할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주식 관점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번 이제 AI 데이에서 나온 내용들이나 또 지금 업데이트되고 있는 도심 자율주행 베타 상황들을 봤을 때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으세요? 근데 여전히 사실 설왕설래는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뭐 베타 서비스들을 지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지는 이제 어느 정도는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뭐 기대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그게 완전히 상용화가 됐을 때 그리고 그 채택률이 예를 들어서 뭐 30%가 넘는다 이렇게 되면은 그 숫자가 줄 수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는 어느 정도 녹아 있으나 실제 숫자로 반영되기 시작하면 확실히 좀 레벨업되는 모습을 네, 기대할 수 맞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네. 박연주 의원이 타겟 프라이스도 냈잖아요. 네, 뭐 네.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한가? 뭐 거의 없는 네, 것 아마 같은데. 네, 테슬라에 대한 타겟 프라이스를. 네, 네. 근데 그 내실 때 이 부분도 반영이 된 겁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지금 가정치가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사업 가치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일단 저희는 2030년 기준으로 지금 가정이 되어 있고요. 2030년에 차량 판매 중에서 한 50% 정도가 이제 FSD 옵션을 선택을 한다라고 가정이 되어 있고, 그때 이제 월 구독료는 한 $260 정도로 가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저희의 지금의 이제 목표 주가 한 937불 정도가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월 구독료 과정, 채택률 과정 이런 부분 조금 보수적인 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기술의 발전 속도를 봐서 저희가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 부분이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월 구독료가 이미 테슬라가 199불이거든요. 네. 근데 2025년, 30년이 됐을 때 그것의 서비스 가치는 사실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고 아까 그 로보택시에서의 이익 창출력 같은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FSD 가격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 우리 목표 주가가 시장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글로벌리 형성되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어떤 네. 정도 위치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불리시하게 보고 있나요? 네네. 워낙에 이제 테슬라는 의견이 많이 갈리는 종목이라서 아주 낮은 쪽도 있고 아주 높은 쪽도 있는데 저희는 조금 뭐 상단 쪽에 가까운 목표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그 테슬라 이외 진영의 그 네, 투자 뭐. 포인트는 뭐예요? 결국은 자동차 업체들이 봤을 때 계속 자동차 만들어서 팔아서 사실 이 사업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전기차 쪽도 비슷한 상황이 될 거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테슬라 비슷하게 이제 자율주행 구동 모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어쨌든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손을 잡을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엔비디아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뭐 자율주행 하드웨어 쪽 플랫폼을 보시게 되면은 테슬라가 가는 방향성과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먼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번에 D1 칩이라는 걸 새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몇 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아무리 빠른 칩이라고 하더라도 데이터가 빨리 움직여야지 사실 그걸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머리가 좋더라도 데이터가 안 오면 사실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냥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사실 엔비디아는 계속 먼저 계속 강조를 하면서 그러니까 DPU와 같은 이제 멜라우스를 인수하면서 DPU를 또 강조를 했었고 효율성을 위해서 뭐 ARM 인수한다라고 하고 이 방향성은 사실 하드웨어에 대한 방향성은 먼저 잘 잡고 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쪽 시장에서 계속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엔비디아 자동차 매출을 보게 되면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비중이. 네, 전체 매출에서 3%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자율주행만 떼고 보면은 한 전체 매출 한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내년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제까지의 자율주행 그 매출의 기반은 거의 다 프로젝트성입니다. 한두 대, 뭐 택시 뭐 들어간 거 이렇게 몇 개 그냥 로보택시 몇 개 운영하는 방식 이렇게였는데 내년부터는 하반기에 이제 볼보 그 XC90 네. 거기 이제 처음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요. 니오에도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하반기부터 조금씩 이제 실제로 이제 차량 양산차로. 탑재가 됩니다. 양산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벤츠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체 차량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매출액이 좀 이제 의미 있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동차가 내년부터 이게 반응이 된다라면은 저희가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그리고 현재 주가에 조금 더 애들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생긴 거기 때문에 아직 갈 수 있는 길은 훨씬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게 반영은 되지 않은 저는 상태다. 제가 봤을 때 1도 안 됐어요. 1도 안 아직은. 됐어? 네. 그동안 뿌려놨던 씨앗 중에 하나가 또 개화될 네. 소지도 있는 거네요. 네. 그 워낙 뿌려놓은 게 많아가지고요. 네. 모빌아이 인텔은 모빌아이도 잘할 거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궁극적으로 보는 시장은 어쨌든 이 자동차 업체들도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시스템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갖고 있는 모빌아이 사오면 모빌아이 돈을 줘야 돼요. 그만큼.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를 사용하다가 그 비슷한 테슬라랑 비슷한 양상으로 자체적으로 좀 많이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빌아이는 굉장히 그 블랙박스 형태여가지고 네. 그런 네. 기술들을 쉐어하거나 뭐 그런 부분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네. 그래서 탑픽은 테슬라, 엔비디아. 네. 혹시 또 다른 볼만한 업체 있을까요? 뭐 지금 당장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어쨌든 둘 다 제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카메라로 보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거기에 이미지 센서를 납품하고 있는 온세미컨덕터라는 회사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온 세미컨덕터. 네. 네. 네, 거기가 이제 전 세계에서 자동차 차량용 CIS 쪽에서는 1위를 네. 하는 업체고요. 최근의 상황을 보시면은 이제 뭐 글로벌 파운드리한테 공장을 사면서 이제 공장 숫자를 굉장히 줄이면서 그러니까 효율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아날로그 업체들 대비해서 수익성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아직도 뭐 추가적으로 이제 저전력 쪽 그쪽도 많이 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력도 계속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센싱에 있어서 네. 카메라 기반의 센싱에 있어서 이 업체가 세계 최고인가요? 마켓쉐어도 그렇고 기술 쪽도 기술은 사실 더 좋은 기술이 많긴 하는데 이게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있었던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IT에서 저희 이제 부품을 납품하려면은 그렇게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뭐 테스트 한 6개월, 뭐 1년 내에서 무조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괜찮으면요. 근데 자동차는 좋다고 해서 1, 2년 만에 못 들어갑니다. 최소한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안정성 검증 때문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쌓아놓은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요. 사실 쉽게 대처는 못합니다. 여기에. 분산 투자 가능한 ETF 이런 식의 투자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드라이브 ETF라고 있습니다. DRIV 네, 맞습니다. 드라이브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 ETF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종목까지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기타 센싱 부분까지 뭐 여러 가지 아우르는 그런 ETF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뭐 자율주행이 지금은 저희가 한정적으로 자동차만 이야기를 했지만 뭐 선박, 뭐 운행, 뭐 항공기라든지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전체 아우르는 시장이 커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는 사실 엔비디아랑 테슬라만 사는 것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분산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전방에서 누가 되든 간에 사실은 중간 후방 산업들에서 더 큰 효과를 누릴 수도 있으니까 네. 개별 종목으로 사면은 리스크가 항상 따라오잖아요. 아,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는 뭐 앨런 머스크 있고 엔비디아는 또 이제 뭐 갑자기 암호화폐 이슈 생기면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다른 자율주행 ETF는 좀 자동차 회사들 많이 들어있는데 아. DRI 이게 조금은 기술적인 적이 많이 테크 들어있어요. 업체들이 테크가 좀 많이 들어있어요. 네, 아. 그래서 오늘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 심도 있게 나눠봤어요. 현재 시장의 트렌드가 어떠한지 저희는 투자 관점에서 또 어떤 것들 봐야 할지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온세미컨덕터, DRIV, ETF까지 소개해드렸어요. 오늘 박연주 애널리스트, 류영호 애널리스트 함께했고요. 서철수 센터장님도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